자, 이번에는 16년도 국가 국어 문제입니다. 1교시고요. 제일 먼저 정부 실패와 시장 실패 물어봤네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닐 거고요. 시장 실패는 재화를 못 만드는 거잖아. 공공재 못 만들었죠. 외부 효과는 경제도 있고 불경제도 있는데 불경제는 공유재, 경제는 가치재 관련돼 있고 불안전 경쟁과 정보 비대칭은 민간재까지 들어가죠. 1번 맞았어. 공자외 부정해가지고요. 자, 이러니까 시장이 못 만든다면 공적 공급할 거고, 과잉 쓴다면 규제할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돈이 모자라서 못 만든다, 외부 경제가 있는데 안 만든다면은 유도해야 되겠죠. 공적 유도, 보조금 같은 것들. 이번 맞았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시장 실패하니까 정부가 개입한단 말이야. 근데 오히려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올 수 있죠. 뭐 대표적인 파생적 외부 효과. 그래서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다 맞는 말이고요. 세행자와 교과서를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정부 실패는 관료나 정치인들의 개인적 요인보다는 오히려 공공재 조직에 내재하는 구조적 요인 때문에 발생한다고 그래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개인적 요인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구조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되게 많다는 겁니다. 독점이라든지 관료제 구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나오니까 개인만 해결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겠지. 그래서 개인 요인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재 요인, 구조 요인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답은 그래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나라 지방자치 물어봤네요.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는 기관 대리평입니다. 이 당시엔 기관 대리평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법이 바뀌었죠. 다른 법률이 있다면은 정부 형태를 다른 형태로 할 수도 있어요. 기관 통합형을 할 수도 있고 직접 민주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원칙은 뭐다? 기관 대리평입니다. 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이 분리돼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17년도 문제 풀었는데 지방국고나 세계 흐름 맞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제한적 열거 방식이 아니라 포괄 수권 방식이고 포괄적 예시주의 방식이죠. 그래서 원칙은 포괄 예시주의, 광역에 대한 제한 열거주의가 있긴 있어요. 근데 예시주의가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특례주의가 가미돼 있다고 그랬어요. 서울시, 제주도, 세종시 여기다가 50만 특례, 100만 특례 이런 특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치경찰 제도는 지금 현재 그 당시에는 제주도에만 실시되고 있었어요. 당시에는요. 그렇지. 그리고 지금은 자치경찰제가 다른 자치단체도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자치경찰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국가경찰이 국가경찰 업무도 하면서 자치경찰 업무도 하죠. 국가경찰 업무할 때는 경찰청장의 명을 받고 자치경찰 업무할 때는 시도에 있는 자치경찰위원회 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지금은 뭐 틀렸다고 해야 되겠죠. 자치경찰제가 제주도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있으니까. 다만 자치경찰을 따로 뽑는 것은 어디밖에 없다?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그냥 놔뒀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자치경찰제도가 제주도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다음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조심할 게 지방자치단체 소속이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소속이에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무를 지역별로 시행하는 겁니다. 그지? 국세청이 있다면 지역세무소가, 그지? 이런 것들. 법무부가 있다면 지역 출입국 관리소가 따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라는 것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자, 3번입니다. 티브 가설 나왔을 때는 항상 그냥 가정이에요. 경제학 가정. 이론은 간단해. 다양한 지방 정부가 있고 다양한 서비스와 다양한 조세 체계가 있다면은 우리는 이주해 가면서 내 선호가 표현돼요. 이주 비용도 없어야 되고 외부 효과도 없어야 되고 또 한 지역이 많이 생산할수록 싸진다면은 차라리 국가가 하는 게 낫겠죠. 규모 경제도 없어야 돼요. 이런 것들. 그래서 충분히 많은 지방 정부라는 게 다양한 서비스와 다양한 가격 체계를 가지는 다양한 지방 정부가 있어야지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외부 효과 없어야 돼요. 답은 2번이고요. 이주 비용 없어야 돼요. 그리고 4번이 완전 정보야. 이 지역에 가면은 서비스가 뭐고 가격이 뭔지 내가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됐지? 여기다 뭐가 들어야 돼? 규모 경제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나는 어느 지역에 가든 소득은 고정돼 있어야 돼. 난 은퇴한 사람이야. 내 수입은 배당 수입이고요. 지방자치단체 수입은 재산세 수입이에요. 이러니까 지역마다 재산 규모가 다 유사해야 돼요. 그래야지 받는 서비스하고 내는 세금이 일치할 거니까요.
이러니까 지역 내는 동질적이겠지만 지역 간 격차가 벌어지겠죠. 또 지방자치가 얼마든지 효율성도 또 지방도 얼마든지 공공재를 공급할 수 있다는 주장이 티브 가설입니다. 그지? 그래서 잘 나오는 학자니까 좀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문제는 쉽게 나왔어요. 답은 2번입니다. 자, 4번입니다. 정보와 전자정부. 이거버넌스가 나왔네요. 이거버넌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웹 접근성은요. 이거는 뭐냐면 쌓는다는 의미가 아니야. 싸게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누구나 웹을 이용할 수 있게 인터넷을 그 얘기다 이게. 웹 접근성 장애인이라든지 소외계층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 국가와 지방에 대한 의문이 있어도 공공기관에 대한 민간에 대한 의문 없죠. 사실 우리가 이용하는 웹사이트는 민간 게 훨씬 많은데 민간에 대한 이런 의문 없다는 게 좀 문제점입니다. 그다음에 3번 틀렸죠. 빅데이터는 어마어마한 많은 크기, 그다음에 빠른 속도, 임시성, 그다음에 정형이 아니라 정형, 반정형, 비정형이 다 있어야 돼요. 정형성이 틀렸습니다. 정형이 없다는 게 아니라 정형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비정형적이고 반정형적인 정보가 되게 많습니다. 빅데이터. 여기서 이제 새로운 패턴을 발견하겠다는 거지. 그다음에 지역 정보화 정책. 우리는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가 심하니까 지역 정보화를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또는 균등성 이런 걸 강화하자는 겁니다. 물론 행정 효율성도 당연히 있는 거고요. 빅데이터 개념 물어봤네요. 이 빅데이터도 여러 번 기출 지문 나왔습니다. 5번입니다. 조직 시민 행동. 반대말은 조직의 무리함이에요. 조직의 무례함. 조직이 보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발적으로 내가 조직을 위해서 일한다는 겁니다. 어떤 조직의 개인, 타인들을 위해 일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조직 전체를 위해 일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 얘기다. 공식적인 보상도 아니고, 그 다음 명문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야. 직무 역할 외 행동이다. 맞는 말이고요. 근데 생각해봐. 내가 타인을 위해서 또는 조직을 위해서 뭘 하는데 내가 내 역할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타인을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뭐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역할이 뭔지 모른다고 지각을 한다면은 당연히 조직 시민 행동엔 부정적이겠죠. 내 역할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이걸 갖고 플러스 또 알파를 하는 거지. 내가 뭐 해야 될지도 모르면서 타인을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플러스 알파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공당이란 조직이 있어. 나한테도 모두 공정하게 기회를 준다고 느꼈을 때는 나도 공당기에 대해 충성하지 않을까요? 또 공당기 대표가 나를 신뢰한다고 느낀다면은 나는 충성을 하겠죠. 그 얘기다. 절차 공정성이라든지 리더에 대한 신뢰 같은 것들은 시민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치? 그 다음에 타인을 위한 게 있으니 이타야. 이건 개인이야. 타인에게 손해 주지 않는 게 있으니 예의예요. 이거는 개인적 시민행동. 반면 전체가 있습니다. 조직 차원에. 조직의 A일만 요만큼 하라고 그랬어. 10가지만 하라고 그랬는데 이 플러스 알파라는 게 조직 전체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게 양심이에요. 그렇지? 나는 일을 하려고 행정 강의로 하려고 온 사람이지 공단기 학원에 청결을 위해 온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강의뿐만 아니라 청결까지 신경 쓴다면은 난 플러스 알파라는 거니까 양심이야. 또 타인을 험담하지 않아가지고 조직 문화를 건강하게 만드는 게 뭐가 된다? 신사 또는 스포츠맨십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전체를 위해 봉사하는 게 공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이런 조직 시민행동은 개인적 시민행동이 있고 조직 차원의 시민행동이 있다는 거야. 개인은 타인에게 손해가지 않게 한다. 예의. 타인에게 이득을 준다. 이타. 그 다음에 조직이 원하는 것보다 플러스 알파란다. 양심. 그 다음에 조직 전체를 위해 봉사한다. 공익.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남을 험담하지 않아서 조직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게 신사 스포츠맨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작업장 청결은 나한테 주어진, 내가 지금 청결하려고 들어온 사람이 아닌데 이 플러스 알파라는 거니까 양심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건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조직 전체에 기여하는 거니까 개인적이 아니라 조직 차원에 들어가요. 답은 2번이었습니다. 6번입니다. 민츠버그 나왔을 때는 민츠버그 중요한 게 아니라 조정 방식이에요. 수평 조정은 직접 그 정보 교류, 직접 접촉, 그다음에
임시작업단, 그다음 네 번째가 매니저, 다섯 번째가 연구사업팀이죠. 연락 담당자가 직접 접촉이에요. 이 친구는 공식 권한이 아니라 비공식 권한 가지고 그냥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A 부서에 속해 있으면서 B 부서에 속해 있는 연락 담당자한테 정보를 그냥 전달만 하는 거예요. 전달만. 그것이 대개 두 부서끼리 이렇게 여러 부서가 있다면 임시 작업단이 만들어질 거야. 주로 두 부서. 연락 담당자는 조심하십시오. 공식 권한이 아니라 비공식 권한이고요. 조직 내부의 부문 간 연달을 한 거 맞습니다. 근데 여러 부서와 관련돼 있다면 연락 담당자가 한다기보다는 임시 작업단을 만들 겁니다. 반면 매니저가 있어요. 매니저는 조직 밖에, 부서 밖에 있으면서 공식 권한 가지고 이 부서를 조종하는 거야. 그래서 부서 내에 있으면서 서로 직접 접촉해서 정보 교류하는 게 연락 담당자라면은 부서 밖에 있으면서 공식 권한 가지고 부서들을 조종하는 게 매니저가 되는 겁니다. 자, 테스포스야. 이거는 한 부서가 아니라 여러 부서야. 두 부서라면 직접 연락 담당자 하면 돼요. 여러 부서다 보니까 이 부서들의 대표가 차출되는 거야. 파견되는 거예요.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 문제 해결하고 해체되고 원대 복귀하는 게 바로 테스포스 임시작업단이죠. 그치? 자, 리커트 연결피는요, 중간 관리자야. 이 중간 관리자는 상급자 부하면서 하급자 상사겠죠. 하급자 의사를 이 상급자 연결시킨다고 해서 연결핀이라고 그래요. 그 얘기다. 자신이 관리한 집단의 구성원이 동시에 상사에게 보고하는 또 관리 집단의 구성원이죠. 자기도 밑에를 관리하고 또 자기를 관리하는 상사한테 보고하고 차관에 있는 조정 방법입니다. 각각의 부처청에 있는 차관들이 모여가지고 국무회의 올리기 전에 먼저 조정하는 게 차관회의예요. 자, 민주뭐 연락 담당 이 문제 좀 어려웠죠. 연락 담당자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연락 담당자와 매니저 비교할 것 대개 두 부서가 있다면 연락 담당자 할 거고요. 여러 부서와 관련돼 있다면 연락 담당자로 잘 안 될 거고 그때는 테스크포스가 만들어질 겁니다. 임시작업단.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행동강령이야. 부패방지법의 근거에서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통령령이야. 법률이 아니고요. 행동강령은 내가 뭘 하겠다고 천명하는 거야. 천명하는 거야. 행동강령. 공무원이 공무원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가치 판단이나 결정을 담고 있다. 맞는 말이고 공무원이 준수해야 될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걸 어긴다고 해서 그 형사처벌 받는 건 없어요. 됐지? 자, 내려가겠습니다. 행동강령은 공무원법이 아니라 부패방지법의 근거에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제정돼 있어요. 됐고요. 또 행동강령보다 큰 게 윤리강령이고요. 우린 윤리강령은 없어요. 윤리강령이 좀 작아진 게 행동강령이고 행동강령이 부서별로 내려갔을 때 작아지는 게 실천강령이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행동강령을 기반으로 부처별로 부처에 맞는 실천강령을 따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밑에 있죠? 행동강령은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기관에 맞는 세부적인 행동강령, 실천강령이겠죠?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맞는 말이고요. 자, 이건 대개 정부 실패 이후에 등장해요. 부패 문제는 우리는 부패방지법 만들어진 이후에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90년대, 70년대가 아니라 90년대 이후에 주로 만들어지고요. OECD 국가의 3분의 2가 법률이야. 우리는 대통령령이지만은 OECD 국가의 3분의 2가 법률이니까 세행조항에 나와 있어. 90년대에 만들어졌고 주로 미국은 그 전이지만요. 주로 90년대에 만들어졌고 법률의 형식이 3분의 2입니다. 우리나라만 대통령령 형식인 거지 대부분의 3분의 2 국가들은 법률 형식이라는 거야. 90년대 만들어졌고요. 우리는 2003년도인가 만들어져요. 좀 뒤에 만들어졌지. 내려가겠습니다. 답은 4번 틀렸고요. 요 문제 좀 어려웠죠. 이거는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자, 그다음 고위공무원단입니다. 고위공무원단. 자, 일반직도 있고 일부 특정직의 별정직도 있습니다. 3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하 공무원과 분리시키겠다는 거죠. 어쨌든 그다음에 부처 장벽이 없죠. 또 계급 장벽이 없어. 가군과 나군이 있지만 이건 계급 장벽이 아니라 직무 난이도예요. 가겠습니다. 전 정부적으로 부처별로 따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전체 부서를 고위공무원단으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통합 맞고요. 자, 우리나라는 원래 계급제였는데 직위분류제가 들어오죠. 근데 미국은 안 그래요. 원래 미국은 직위분류제야.
그러다가 계급제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 고위공무원단은 계급제와 직위분류제가 서로 겹치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계급제가 맞다, 직위분류제가 맞다가 아니라 이 두 가지의 제약이 완화되고 서로 절충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원래 계급제 국가였기 때문에 직위분류제가 강화된다는 거죠. 그 얘기야. 그리고 여기 뭐가 들어온다? 엽관주 요소가 들어와요. 엽관 요소하고 나중에 성과 요소가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방식은 계급제가 약화되고 직위분류제와 엽관주의, 성과주의 쪽이고요. 미국은 오히려 직위분류제가 약화되고 계급제가 들어오고요. 엽관주의와 성과주의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됐습니다. 근데 고위공무원단은 3급 이상이니까 임용은 대통령이에요. 다만 임용 제청을 장관이나 하는 거죠. 장관이, 소속 장관이. 그래서 임용은 대통령이 합니다. 신규 채용은 장관이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하고, 그치? 이걸 임용 제청해달라고 장관이 대통령한테 임용 제청할 수 있는 거지, 임용권은 무조건 장관이 합니다. 그지? 부서 내에서 보직 관리는 임용은 대통령이에요. 미안해. 임용은 대통령이 하고, 부서 내에서 보직 관리는 장관이 할 수 있지만, 뭐 신규 채용이라든지 면직이라든지, 그치? 또 부서를 달리하는 것은 전부 다 대통령이 합니다. 5급 이상은 대통령이 원칙이니까요. 그 다음에 4급 이상 공무원의 근평은 성과 계약이에요. 고위공무원단도 성과 계약 평가입니다. 성과 계약 평가. 일반적인 성과 계약은 절대 평가지만 고위공무원단의 성과 계약 평가는 상대 평가야. 등급제 S등급, A등급의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자, 어쨌든 3번 틀렸습니다. 3급 이상 공무원의 임용권은 아니, 5급 이상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3급 이상이니까 대통령이 합니다. 다만 임용 제청은 장관이 하는 거죠. 답은 3번이 틀렸고요. 이것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면 틀렸을 겁니다. 자, 서분점요. 서분점요인데 항상 어떻게 풀어라? 서분점요 나열한 다음에 위에 두 개는 비계량, 밑에 두 개는 계량이야. 근데 요새 계량, 비계량은 안 나오고 비계량은 전체, 직무 전체, 계량은 구성 요소가 있어요. 구성 요소가. 그 다음에 가운데 두 개 분점. 이때는 뭐가 있다? 등급표가 있어. 분류법은 비계량이니까 전체고 등급표가 하나만 있으면 되겠지만 점수법은 구성 요소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구성 요소별로 등급표가 있을 거고 전체 다 모아서 평가 기준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등급표나 평가 기준표가 있다. 그러면 절대평가. 직무와 직무를 비교한다. 이거는 상대평가인데 속여 보니까 그 직무끼리 비교하는 게 서열법이고요. 대규모다 보니까 직무의 종류를 갈라가지고 종류별로 대표 직무 만들고 이 대표 직무하고 그 종류 내에 있는 다른 직무와 비교하는 게 요소 비교법이에요. 하겠습니다. 직무 전체네요. 그건 비계량이야. 등급표가 있네. 그건 분류법이에요. 그래서 기억은 분류법. 기억은 분류법이야. 비로 들어가 있어야 되겠네요. 기억은. 그다음에 대표 직무가 있네. 그럼 요소 비교법이야. 그 니은은 D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여기 있네요. 그다음에 비계량이네. 그럼 남은 건 서열법밖에 없어. 서열법이고 서열법. 그다음에 평가표가 존재하잖아. 구성 요소 존재하죠. 이건 점수법이겠죠. 그래서 다시 종합적이라는 건 직무 전체를 한다는 건 비계량이라는 소리야. 계량은 구성 요소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봐. 구성 요소 있잖아. 요소도 있지. 요소가 있어요. 요소. 요소가 존재하면 계량. 요소가 없이 직무 전체를 비교하면은 비계량이에요. 근데 등급표가 있으니까 분류법이 되는 거고 등급표가 없다면 서열법이 되고요. 대표 직무가 있다면 요소 비교법이 되고 그게 아니라 구성 요소별로 점수 모은 다음에 그냥 합산해 갖고 등급표와 비교한다면은 평가표와 비교한다면은 이거는 뭐가 된다? 점수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기법이니까 이건 틀리면 안 되는 것들인데 많이 틀립니다. 잘 안 봐서 그래요. 그래서 구성 요소가 있는가 없는가, 계량인가 비계량인가, 등급표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가지고 이건 안 바뀔 거니까 답을 찾아오십시오.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마지막 문제가 10번인데요. 또 용어 물어봤네요. 등급, 급만 같잖아. 급만 같으면은 종류는 달라야 돼요. 난이도와 책임도만 같아야 돼요. 언니 보수만 같은 거야. 보수만. 그래서 보니까 성질, 난이도, 책임도 다 같네. 그치? 채용 보수뿐만 아니라 채용까지도 동일하다. 이거는 직급이에요. 직이 같다는 거는 종류와 성질이. 급이 같다는 건 난이도와 책임도야. 모든 게 다 같으니까 이건 직급이야. 틀렸어요. 그 다음에 직렬의 구는 직류가 아니라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직군이야. 직류는요.
같은 직렬 내에서 동일한 직렬, 그래서 다시 해볼게. 이게 직렬이라면 이 모든 게 다 모인 게 직군이 되고요. 같은 직렬 내에서 이를 가른 게 동일한 일을 한 이게 직류야. 제일 작은 게 직류가 되고 이 직류가 모인 게 직렬이 되고 이게 모인 게 직군이 돼요. 그래서 2번 틀렸죠. 직무의 종류가 광범위하게 유사한 직렬의 군은 역시 직무 종류가 유사하지 직이 들어가는 직군이 됩니다. 됐지? 그다음에 동일한 직렬에서 담당 일이 같은 거는 이건 뭐가 되는 동일한 직렬 내에서 일이 같은 거는 이건 직류라고 그래요. 2번과 4번이 바뀐 거야. 직렬이네요. 직렬은 행정 직렬이야. 급은 9급, 8급, 7급, 6급, 5급이 있어. 난이도는 다르지만 행정이란 일은 같죠. 종류는 같아. 종류는 같는데 뭔 다르다? 책임도와 난이도가 다른 직급의 군이야. 직급의 군. 그래서 종류는 같다. 책임도 난이도는 다르다. 직급의 군을 우리 뭐라고 그런다? 직렬이라고 한다. 워낙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이제는 틀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하고 이제 2교시에서 이제 11번부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